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는 많이 더워졌습니다. 11월 달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4월 달이 끝나면 절반 끝나는 거예요. 절반. 우리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에 시험 보면 그럼 12달 공부합니다. 그럼 지금 6개월이 경과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점수가 만약에 모의고사 본다. 그러면 30점. 이거 30점이면 돼요. 30점이면. 왜요? 60점 맞는 시험이잖아요.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30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 때 30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 점수에 절대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학원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게 80점 맞는 시험이면 그러면 학원에서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학원에서 평균 80점 이상으로 합격할 사람들은 드물어요.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모든 학원에서 평균 80점 이상으로 합격할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 저거 막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해보세요. 되는 거 안 된가? 그 반복, 어느 선생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뭐가 중요하냐? 반복이 중요하다. 반복. 그래서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날씨가 점점 더워져요. 더워지면 공부는 안 되죠. 날씨는 더워지죠. 그러면 괜히 짜증을 나요. 그래서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 성인이니까 나의 행동이,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안 줄까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불쾌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집에서 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집에서 하는 대로. 집에서 하는 대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싸우는 일도 있고 막 그래요. 서로 날씨가 더우니까 불쾌해지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으니까, 자, 이제 공부 시작할 겁니다. 제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30점이면 된다. 그러니까 점수 연연하지 말고 계속 반복하라. 그러면은 좀 옆 사람하고 좀 불쾌한 일이 없도록 만들자. 이렇게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파트로 평가 이론을 합니다. 감정평가 이론. 감정평가 이론을 제가 만약에 여러분하고 10시간 공부했다. 그럼 10시간 공부다 해서 점수가 높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오늘 이제 감정평가 이론을 공부할 건데, 감정평가가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이제 주로 우리 시험은 어디서 내는가 이제 보도록 할게요. 감정평가에서 내겠죠. 그러니까 굳이 목차를 잡아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는 크게 세 파트입니다. 감정평가 기초이론, 이게 이론이고, 그럼 이론 배웠으면 실무해야 돼, 실무. 부동산학개론은 이론과 실무로 구성돼요. 그럼 감정평가, 부동산 가격, 가치에 관한 거니까, 가격, 가치가 가치가 뭐냐, 가격이 뭐냐. 그럼 이런 거 이제 이론적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론 배웠으면 가서 직접 감정평가를 해봐야 돼요. 그게 방식이야. 그럼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라고 있는 거고, 원가 방식이 이렇게 방법이 두 개 있는 거고, 이제 이 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이론 파트, 실무 파트.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도 얘는 이제 법률적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는데, 감정평가만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에서 몇 문제를 낸다 이렇게 이제 정해줬어요. 정확하게 몇 문제 낸다는 말 안 했습니다. 15% 내외야. 15% 내외. 그럼 40문제에서 15%면 6문제거든요. 그럼 6문제 내외니까 6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7개가 될 수 있는데 계속 6문제 출제하다가 5개 낸 적은 한 번도 없음. 7개 낸 적이 한 두세 번 돼요. 그러니까 7개까지 출제할 수 있다. 대부분이 이 감정평가는 몇 번부터 시작하냐면 35분부터 해서 40분까지 이러면 6문제예요. 거의 대부분이 35분부터 해서 40분까지가 감정평가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의 공략 대상은 어디인가? 6문제가 출제된다고 가정했을 때 3문제 맞추면 돼. 3문제. 그럼 3문제 맞추면 됩니다. 3문제. 그 3문제가 어디서 맞출 건가? 여기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계산 문제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기서 계산 문제 3문제를 내요. 그럼 여기 계산 문제 나오면 그럼 여러분이 그 대부분이 못 풀더라고. 푸는 사람도 있어요. 푸는 사람들은 매우 쉽다고 느껴져요. 쉽다고. 근데 못 푸는 사람들은 많이 어려운 거죠. 제 생각에는 못 푸신 분들이 어렵다. 그건 관심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푸신 분들은 관심이 있는 거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3문제가 출제되면 한 문제 정도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거는 못 풀어요. 근데 2문제 정도는 풀 수 있는데 자기가 여력되면 푸는 거고, 그래서 연습하면 돼요. 연습.
작년 같은 경우는 매우 쉽게 줬어요. 매우 쉽게. 관심만 가지면 다 풀 수 있게끔 줬단 말이에요. 그런 해가 있다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해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산 문제가 세 문제 나온다고 하고 다 포기하셔도 돼요. 포기하셔도 충분합니다. 세 문제 나오면, 기본사 세 문제 나오면 한 문제를 그냥 한 번을 찍어버려요. 그냥 3번을 찍든지 2번을 찍든지 그것은 여러분 자유. 그러니까 푸실 분은 푸는 거예요. 푸실 분은 푸는 거고, 풀지 못 푸는 분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풀지 않으면서, 하지 않으면서 스트레스만 받는다. 그러니까 공부하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죠. 안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안 하면. 하면 될 텐데, 안 하면.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예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요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시라고. 그럼 요거 안 하면 이런 게 있어 다 맞춰야 되지. 이렇게. 여기 공부 안 하면 다른 거 맞춰야 되니까. 이 부분이 두 문제 정도 출제예요.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 그럼 여기서 두 문제 출제되면 여기가 세 문제, 여기는 한 문제 이렇게. 여기가 세 문제 출제되면 여기는 두 문제, 여기는 한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부분은 감정평가 방식에서 세 문제 나오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마음은 편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론하고 실무예요. 이론하고 실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실무인데 원가법이라는 게 있으면 원가법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원가법을 적용해서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부분 원가법, 적산법 여기 7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어렵다고요. 근데 그걸 이론적으로 정리할 때 어려운데 이론을 모르면 계산 문제도 못 풀어요. 그럼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이론 모르면 계산 문제 못 푸는 거죠. 근데 이론이 자주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19회 때 출제됐고 그다음에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30회 때 출제되고 원가법이라는 게 작년에 출제되고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수익환원법은 최근 10년 동안 한 번 나왔고 그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19회 때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이론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13년, 14년 안 나오는 거고 이론적으로 원가법도 최근 10년 동안에 작년에 한 번 이론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나머지 10년 동안 봐봐요. 1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적산법이니 임대사례 비교법이니 수익환원법 이런 것은 뭐 큰 깊은 내용을 물어보지 않으니까 개념만 물어보니까요. 그럼 주로 물어보는 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다고. 최근 10년 동안 이론을 딱 한 번씩 있는 거야. 이론. 10년 동안. 그럼 뭘 내냐? 계산 문제. 그럼 원가법은 최근 10년 동안 계산 문제를 몇 번 냈습니까? 4번인가 내요. 4번인가. 거래사례 비교법도 수익환원법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 이론을 크게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년 나오면 해야 되는데 3년에 한 번꼴로 나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3년에 한 번꼴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나온다니까. 10년에 한 번. 그럼 작년에 원가법을 이론적으로 냈죠? 그럼 올해는 원가법 거의 이론적으로 안 내요. 낸다면 다른 걸 내는 거지. 그럼 수익환원법 30회 때 냈네요. 그러면 이론이 굳이 나온다면 차례로 더 본다면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이론. 그러니까 이론을 신경 쓰지 말고 얘는 아니야. 이론은 조금 신경 쓰는데 이론을 깊은 내용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이렇게. 그럼 이 부분하고 이제 여기 부동산 가격 공시 이 부분을 초점 맞춰서 공부한다.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세 문제까지 나와요. 세 문제까지. 6문제 중에서 절반. 그럼 감정평가 규칙이 무슨 내용이냐? 여기 이제 감정평가 분류를 한다고요. 이것도 감정평가 규칙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하면서 물건별 평가라는 걸 할 건데 그것도 감정평가 규칙이 있는 거고. 여기 있는 내용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도 감정평가 규칙이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이 우리 감정평가 이론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촬영하지 않고 계산 문제, 기초 계산 문제하고 감정평가 규칙 해석을 여러분 올려드렸잖아요. 동영상으로. 그거 보고 오셨으면 수업이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업이 좀 답답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가봅시다. 어디가 공략 대상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게요. 필기노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78쪽에 감정평가 기초 이런 그래요. 뭐 개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는 거고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2번 감정평가에는 규칙 제5조 이렇게 나왔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뭐냐면 감정평가할 때 지켜야 될 상황을 정해놓은 거예요. 감정평가할 때 지켜야 될 상황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원칙이 3개 나와. 3개. 이거는 시험에 매우 빈번하게 출제돼요. 제5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6조, 7조 이 3가지가 이제 감정평가에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그러면 이제 5조가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감정평가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가치. 이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다. 근데 가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가격 구하는 게 아니라 가치 구하는 겁니다. 가치. 근데 가치라는 게 시장 가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투자 가치, 투자론에서 배웠잖아요. 투자 가치가 있고, 교환 가치도 있고, 사용 가치도 있고, 보상 가치, 보험 가치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치를 구하는데 가치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으니까 무슨 가치를 구하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때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한다. 시장 가치.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그럼 시험은 여기 있는 그대로 나와요.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원칙이고. 그럼 원칙 나왔으면 예외 나와야 되잖아요. 예외. 요 세 가지 경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시장 가치, 유예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나와요. 시험은 그대로.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나오더라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시장 가치, 유예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가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조문이니까 이거 그대로 나오지. 뭐 투자 가치 봐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투자 가치, 이 투자 가치는 시장 가치 아니에요. 시장 가치 아니니까 시장 가치, 유예 가치는 맞아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 유예 가치를 맞는데 감정평가 규칙에는 투자 가치에 구하란 말은 없어요. 그냥 시장 가치, 유예 가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해줘야 돼. 있는 그대로. 그러면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시장 가치, 유예 가치. 이 세 가지 경우는 투자 가치, 아니 시장 가치, 유예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는 필요성 있고 기능 있는데 싸그리 다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분류도 얘도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원칙으로 갈 건데, 아니 두 번째 원칙으로 갈 건데, 필기노트는 79쪽 가요. 79쪽으로 가면, 그러면 두 번째 원칙, 현황 기준 평가라는 게 있어요. 현황 기준 평가. 현황 기준 평가, 현황 기준 원칙인데, 현황은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럼 현황 기준 원칙은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 평가해라. 있는 그대로. 그걸 현황 기준 평가라고 그래요. 저는 여기 감정평가 규칙이 있는 대로 써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규칙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이용 상황 및 공법 상찬을 받는 대로 평가한다. 그러면 앞에가 이제 기준 시점에서 이런 말 생각했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현황평가는 이용 상황 및 공법 상찬을 받는 대로 평가한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이용 상황이 쟁점이 되는 게 아니라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평가한다. 공법상 제한 기준 평가한다.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대로 평가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우리가 배우는 감정평가 이론에서는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평가한다. 무조건.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지목이 전입니다. 전. 지목이 전이요. 그리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이용 상황은 대지입니다. 대지.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는 지목이 전인데 전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용 상황이 대지니까 대지로 평가해라. 이게 원칙이야. 원칙.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용도 지역이 있다고요. 그럼 용도 지역이 그게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거라고요. 용도 지역 지정됐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 지정됐잖아요. 그럼 공법 제한 받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그럼 당연히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평가해라. 이용 상황 대지로 평가하고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평가하라. 이게 원칙.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는 이 세 가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조건부 평가를 하는데 그 조건부 평가는 그냥 우리가 평가 이론 측에서 하는 말이고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조건부 평가는 말은 없어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경우.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럼 OX? O. 이렇게. 이제 하나만 추가하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이 조건이 이제 민법에서도 조건을 배우는데 자, 제가 감정평가사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감정평가사라고 해봐요. 여러분이 감정평가사인데, 예, 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거야. 이거 조건을 붙여서 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뢰인이 조건을 붙여서 평가해 주라고 요청을 해. 그럼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조건이 과연 어떤 조건일까? 이게 불법적인 조건이면 그러면 이걸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서 평가 의뢰하면 평가사가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 조건을 붙여서 의뢰하면 조건을 검토. 조건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법적이어야 돼. 합법적. 그러니까 조건이 합법적인가? 이것을 검토해야 돼요. 또 조건이 합리적이어야 돼. 그럼 조건이 합리적인가를 검토해야 돼. 실현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걸 검토. 자, 정리해 볼게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는데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경우는 조건을 평가사가 검토해야 된다. 뭐 합법적인가?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합리적인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되지. 그러면 불법적인 조건이라 비합리적이다. 실현 불가능하다. 그럼 조건을 붙여서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합법이라 불법적 조건이다. 불법적인 조건이다. 비합리적이다. 실현 불가능하다. 실현 불가능. 이렇게 되면 평가하면 안 되죠. 수임을 거부해야지. 거부. 나는 못합니다. 해야지. 그러니까 의뢰인이 이런 조건을 붙여서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수임을 거부해야 돼요. 수임 거부. 나는 안 합니다. 수임 거부. 만약에 수임했다면 한다고 했으면 수임을 철회. 처음에는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건이 불법적이다. 그러면 나는 못합니다. 수임 철회.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원칙으로 갑니다. 세 번째 원칙이 시험은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제 필기노트는 이제 79쪽 계속 하고 있는 거야. 79쪽. 79쪽에 하단부에 6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나오죠? 7조. 그게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7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평가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감정평가 규칙에는 개별평가란 말은 없어요. 없고 그냥 이렇게 나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평가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규칙에 감정평가 규칙에 개별평가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개별평가다. 원칙은 개별평가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원칙은 개별평가다. 이런 말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자, 이거. 그게 원칙. 그러면 그 말의 뜻은 이렇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이거 평가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따로따로. 그게 개별평가야. 토지 개별 부동산 건물도 개별 부동산 하나씩만 보면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라고 했잖아요. 따로따로 하는 것을 개별평가. 원칙이 개별적으로 해라. 근데 예외가 3개 나온다고. 첫 번째 예외가 일괄평가라고 했는데 감정평가 규칙에는 일괄평가란 말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괄평가라고 붙여주는 거야. 이 2개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일체로 거래된다. 이렇게 되면 2개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전 3번 나오죠.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거나 일체로 거래된다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냐 없냐고 물어봐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됐어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필기노트는 보면 일체로 거래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 쭉 나왔죠. 그래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필요하신 분은 이거 쓰시면 돼요. 그냥 일괄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구분평가입니다. 이 구분평가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이제 3항에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1항, 2항, 3항. 이제 구분평가라고 했지만 평가 규칙에는 구분평가란 말은 없어요.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평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구분평가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구분하여.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가치를 달리하면. 자, 이거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구분평가도 한 3번, 4번 나오는데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의 대상 물건이 가치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경우 감정평가 규칙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평가란 말도 없고 감정평가 규칙은 이렇게 딱 끝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구분평가입니까? 그런 말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 평가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떤 경우가 구분해서 평가하는 경우입니까?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산림이야, 산림. 산림의 평가는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야. 산림은 산지와 인목 두 개가 결합된 거라고. 그러니까 산림이 어떤 게 산림이냐? 여기 산지, 산에 있는 땅. 이걸 다른 말로 임지 그래, 임지. 그 다음에 산에 나무가 있어, 이렇게 나무. 이걸 인목이라고 그래, 인목. 인목. 그럼 두 개를 합쳐서 산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산지와 인목의 가치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림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구분평가. 주상복합 건물, 하나의 건물인데 근데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의 가치를 달리하겠는데 구분해서 평가. 선박, 배. 배는 선체하고 엔진. 선체하고 엔진이 가치를 달리한다고. 어떤 배가 선체가 노후화된다 하더라도 엔진이 엄청나게 좋은 엔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가치를 달리하죠.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 공장. 공장에 가면 기계도 있고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구분해서 평가. 여기 1필지가 2 이상 헥지가 됐다. 넓은 도로에 접한 토지 전면과 후면의 가치를 달리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경우냐면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토지가 이렇게 길어요. 이게 100번지 토지죠. 그 100번지 토지면 하나의 필지입니다. 그런데 앞부분 이걸 전면이라고 해요. 뒷부분 후면이라고 하고 앞부분은 상가 부지고 뒷부분은 주택 부지예요. 그러면 하나의 토지인데 하나의 필지인데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가격이 달라져요. 이게 헥지가 되지, 헥지. 그럼 1필지가 2개 헥지가 됐다. 가치를 달리하죠.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자, 이걸 낸 거지, 이거. 넓은 토지가 도로에 접했는데 전면과 후면의 이용 가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냈다고. 그러면 틀린 말.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평가입니다. 이 부분평가도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부분평가는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그 부분만. 이게 부분평가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원칙 따로따로 해라. 개별평가. 예외적으로 예외가 3개 나와요. 그 무조건 있다 해야 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없다. 틀린 말. 그 다음에 가치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 틀린 말.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없다. 틀린 말.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여기 3번이 무슨 뜻인가 볼까요? 3번은 필기노트로 한 장을 넘기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여기 이제 100번지 토지입니다. 100번지 토지면 하나의 물건이요. 근데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원칙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된다. 왜? 이 전체를 평가해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원칙 안 됐습니까? 예외는 되겠지 뭐. 원칙 나오면 예외가 나와야 되니까. 원칙 없는데 예외가 없다. 예외가 뭐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으면 무조건 예외 나와야 돼. 그럼 원칙은 되면 예외는 안 될 거고 원칙이 안 되면 예외는 될 거고 그럼 예외적으로 되겠지. 그게 지거라고.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만 평가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만 평가해야지. 그 부분만. 그럼 어느 경우냐? 이 부분만 수용돼. 내 토지 일부분만, 이 부분만 수용된다고. 수용. 이 부분만 국가에서 도로 내겠다고 수용을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 보상평가를 해야 돼요. 보상이익을 산정해야 돼요. 보상평가. 이런 경우는 대상 물건 일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이 사례도 나오고 이제 이거 그대로 나와요.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의의가 있다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되죠.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지. 평가할 수 있다. 그럼 어느 경우에 내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됐다. 도시계획 시설이 뭘까요? 도로, 공원 이런 것이 도시계획 시설이야. 그럼 도시계획 시설이 저촉됐다. 도로에 저촉된다. 그러면 수용된다는 소리야. 그럼 그 부분만 어쩔 수 없이 평가해야 된다. 자, 됐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이 매우 빈번하게 출제된다. 이 3가지 원칙을 감정평가의 분류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는 감정평가의 개념, 감정평가의 기능,
감정평가 필요성 뭐 이런 게 있다고. 개념, 필요성, 기능, 싸그리 무시. 그럼 뭐만? 감정평가의 분류. 그럼 감정평가 분류 보면 제가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넘어온 부분이 있다고 봐봐요. 요 감정평가의 필요성, 기능, 싸그리 무시하고 감정평가 분류, 공인평가, 공적평가, 필수적평가, 임의적평가 이건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는데 뭐 40년 동안 한두 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최근은 거의 사라졌으니까 얘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전제조건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아까 현황평가 봤잖아요. 현황평가 그걸 감정평가 규칙에 나온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현황평가라고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조건부평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얘들도 기한부평가는 아직 나온 적이 없고 소급평가는 한 번인가 나오고 40년 동안 그럼 40년 동안 한 번 나온 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중요성이 없고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거 아까 원칙 3개 그것만 최소화된단 말이에요. 좀 나올 시기가 됐어 지금 매년 나온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제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어. 기준 시점. 이 기준 시점은 이제 필기 노트를 좀 뒤로 넘겨서 어디를 좀 볼 거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다고. 85쪽 가봐요. 85쪽 가면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있죠?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그러면 2번에 기준 시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준 시점. 용어 정의에서. 자,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약 30분 동안 했던 거 3가지 했잖아요. 3가지. 감정평가 규칙에는 원칙이 3가지가 있다. 시장가치 기준, 현황기준 원칙, 그 다음에 개별평가 원칙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이게 감정평가, 지금 한 게 감정평가 내용이라, 감정평가 규칙의 내용이라고. 근데 여기 85쪽은 감정평가 규칙 전부를 써는 게 아니라 용어 정의만 써놓은 거야. 그 용어 정의에서 시장가치, 기준가치, 기준 시점, 가치 형성인, 그다음 원가법부터 해서 쭉 있는 거, 이거는 매우 빈번하게 출제한다고. 이거. 그러니까 여기도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 5조, 6조, 7조를 봤다는 거야. 5조, 6조, 7조. 이제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준 시점이 있다는 거야. 기준 시점. 그럼 기준 시점 85쪽 가면 이번에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에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나왔죠. 자, 여기에 기준 시점인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기준 시점이 2번 나와. 2번. 여기서 한 번 나오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나오고 구조에서 2번 나온다고. 이 기준 시점도 매우 빈번하게 출제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기준 시점을 공부할 건데, 그럼 다시 이제 책을 온 상태로 와요. 필기노트 온 상태로 와서 자 기준 시점 보게요. 지금 제가 이 뒤로 간 이유는 지금 공부하는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규칙에 나온 내용이다. 그걸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럼 79쪽으로 와서 기준 시점 이제 공부할 건데 타임 스케줄을 제가 그려놨어요. 그 타임 스케줄 가지고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그럼 기준 시점 나오면 2가지를 기억하는 거야. 2가지. 첫 번째, 감정평가의 결정에 기준이 되는 날짜. 이게 규칙 제2조 영어정의 있었던 아까 85쪽 가서 봤던 거.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을 보면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 이렇게 나온다고. 정확하게는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완료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기준 시점 나오면 제가 설명 지금부터 할 건데 설명 이해 안 되면 이해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2가지만.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결정에 기준이 되는 날짜. 그 날짜가 뭐다? 가격조사 완료일.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자, 지금 설명할게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자, 이게 이제 감정평가하는 절차인데요. 이 부동산 평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평가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 3일 날 평가 의뢰 받아서 평가 의뢰. 1월 3일 날 의뢰인이 와서 이거 평가해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평가사니까 평가 의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 의뢰 받으면 뭘 하냐면 평가 의뢰하고 의뢰인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평가사가 물어본다고. 이거 평가하는데 토지만 평가할 겁니까? 건물만 평가할 겁니까? 토지 건물을 같이 평가할 겁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봐. 그다음에 감정평가는 가액 관한 것도 있고 임대료 관한 것도 있다고. 그럼 가액 구할 겁니까? 임대료 구할 겁니까? 이거 물어보고. 부동산 가격은 늘 변동해요. 늘 변동하니까 어느 시점에 가치를 구해줄까요? 이 어느 시점, 그게 이제 기준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준 시점 같은 것을 이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뢰하면 의뢰인하고 평가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한다고. 그럼 이제 의뢰인은 가요. 가고 나서 평가사가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이 건물, 토지 건물 평가는 이제 절차를 적어나가고 절차. 그럼 의뢰받고 나서 제가 1월 5일 정도 이 부동산 가서 본다고요.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신축된 지 2년밖에 안 된 목조주택이 딱 있는데 과연 목조주택이 있는지,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있는지 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상 물건의 확인이고, 그 대상 물건 확인을 하면서 이 부동산 평가해야 되니까 가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고. 이걸 가격 조사라고 한다고. 이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주변 지역에 목조주택은 얼마나 있는지, 이 주변 지역에 인구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조사하는 거야. 여기는 아파트 단지인데 얘만 목조주택이다,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런 거 조사하겠지. 그 가격 조사 시작 개시한다는 소리야. 근데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 가격 조사가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가격 조사가 뭐 이틀이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러면 1월 5일 날 시작해서 1월 10일 날 가격 조사를 완료했어요. 가격 조사 완료. 그럼 가격 조사 완료한 날짜가 1월 10일이라고. 그러면 제가 저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가격 조사를 했는데, 그 가격 조사가 완료한 날짜가 1월 10일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저 부동산에 관한 데이터는 1월 10일 날로 끝난다고요. 근데 이제 1월 12일 날 이 토지 건물 옆으로 도로가 신설된다고 발표가 나요. 도로 신설 발표가 난다고. 그럼 이 도로가 신설된다는 발표가 나면 이제 토지 건물의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자료에는 이 도로 신설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럼 만약에 1월 10일 날 저 토지 건물 가격이 10억이다 라고 한다면 1월 12일 날은 13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월 10일 날 끝나요. 그럼 제가 1월 15일 날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고. 감정평가액. 그래서 10억 1억이라고 결정한다고, 이거. 그럼 이 감정평가액이 10억이라고 결정되는데, 이렇게 10억이라고 결정한 날은 1월 15일이야. 결정한 날은. 근데 10억이라고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서 10억이라고 결정했냐? 1월 10일이라는 소리야. 1월 10일. 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 10억이라고 결정한 날의 기준이 되는 날, 1월 10일이라는 소리야. 그럼 1월 10일 날 10억이라는 소리야. 근데 1월 15일 날은 10억보다 훨씬 더 비싸겠지. 도로 신설 계획이 다 반영돼서. 그러니까 감정평가액 10억이라고 결정한 날은 15일. 그 결정한 날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가격조사 완료일 1월 10일. 이걸 기준 시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기준 시점이 뭔데요? 그러면 감정평가액 10억이라고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 1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말이야. 10일을 기준으로 했다. 그럼 내가 가격조사를 1월 13일 날 끝냈다. 가격조사를. 그러면 15일 날 12억이라고 결정했다. 이 12억이라고 결정한 날의 기준이 되는 날 1월 13일이 되는 거야. 13일. 그래서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액이 얼마라고 결정했는데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하고, 그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다. 완료한 날짜. 가격조사 완료일. 정확하게는 완료일 알아? 완료한 날짜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럼 여기 다만 나왔어요. 다만. 이 다만 이제 예외란 소리야.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 제9조 2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예?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근데 다만 이렇게 나온다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다만 하기 전에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정해지겠습니까? 미리 정해지겠습니까? 안 정해지겠습니까? 안 정해진다고. 왜? 내가 가격조사를 끝내야만이 그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되는 거야. 가격조사를. 그러면 제가 이거 평가할 때 가격조사를 1월 10일 날 끝내야만이 이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되는 거고, 가격조사를 1월 15일 날 내가 끝냈다. 그러면 1월 15일이 기준 시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 시점은 미리 정해진 게 아니지. 근데 예외적으로 미리 정해진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미리 정해진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의뢰인이 와서 나 이거 기준 시점을 작년으로 해 주십시오. 작년으로. 그 의뢰인이 뭐라 하냐면 요거 내가 평가해 주시는데 날짜를 그분들이 이제 기준 시점 모르니까, 일반인들이 기준 시점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의뢰인이 날짜를 작년 2021년 4월 28일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 기준 시점 미리 정해온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미리 정해오면 무조건 이 날짜를 기준 시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해야 돼. 가격 조사를 끝내야만이 그날의 기준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정이 오면 평가사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과연 가격 조사를 할 수 있는가?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가격 조사를 할 수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 시점을 하는 거고,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가격 조사를 할 수 없다면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그 날짜를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이제 됐어요. 이제 이 기준 시점 관련해서 가격 조사 완료일인데 감정평가 완료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가격 조사 완료일. 무조건 가격 조사 완료일이 나와야 돼. 감정평가 완료일이라든지 실지조사 완료일이라든지 뭐 실지조사라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실지조사 완료일이라든지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가격조사 완료일이 나와야 된다. 이제 이게 기준 시점. 자, 이제 1번, 2번까지가 잘 나오고, 이제 3번은 이제 감정평가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이론상 기억할래요.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고 언제나 저 건물의 가격은, 저 토지의 가격이 10억이다. 그럼 어느 날짜에 평가해도 10억이야. 그때는 일정한 시점을 정할 필요가 없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가 변동원칙이야. 그럼 이 변동원칙 때문에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고. 변동원칙 때문에.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배우겠지만 변동원칙이라는 걸 배워요. 변동원칙 때문에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 기준 시점은 가치원칙, 변동원칙, 균형원칙, 적합원칙 이런 게 있다고. 무슨 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변동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감정평가시가 아니라 감정평가서 필수적 기재사항인데 요거는 딱 한 번 나왔어요. 감정평가서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거기 이제 오타 나와서 79쪽에 감정평가시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감정평가서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한 번 나왔으니까 중요성은 없죠.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법을 배우다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뭐 확인설명서 이렇게 배운다고. 그 확인설명서에 계약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감정평가서에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필수적 기재사항, 임의적으로 기재해야 될 게 필수적 기재해야 될 게 있고, 감정평가서에 기준 시점이 없다. 그러면 감정평가 했는데 뭐 10억이라 했다고. 날짜가 없잖아. 그럼 어느 날짜에 10억이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필수적 기재사항. 자, 이렇게 해서요, 감정평가의 기초적인 사항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감정평가에서 이제 가격이론이라는 거 배워. 가격이론. 가격이론 하기 전에 기출 지문 봅시다. 일반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유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2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및 공포성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한다. OX? 5. 자, 여기에 현황 기준 평가. 3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물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4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OX? 5. 요거는 이제 구분평가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구분평가는 선박, 그다음에 산림, 공장, 그다음에 주상복합 건물, 일필지의 토지가 이획지가 되는 경우, 도로에 접한 토지가 전면과 후면의 이용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것을 구분평가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5번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OX? 5.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가격이론. 요 가격이론 배울 건데, 요 가격이론 하기 전에요, 여기 여러분들 필기노트 잘 보이는 데다가 요거 좀 빨갛게 쓸 건데, 여러분 빨갛게 쓰는지 여러분 그것은 자유인데요. 아주 쉬운 내용인데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헤매는 게 있다고, 틀리는 게. 자, 지금 써놓은 것은 감정평가 전부하고 관련된 거예요. 전부하고. 이제 감정평가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무슨 생략한다, 막 이런 말 나온다고. 생략한다. 그래서요, 이제 감정평가에서는 현장 조사란 말은 없어요. 현장 조사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현장 조사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조사 어쩌고 저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그럼 현장 조사 대신에 무슨 조사 나오던가요? 실지조사, 실지조사.
그러니까 현장 조사가 나오면 틀린 말이고 실지조사란 말 나오나 실지조사. 실지조사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는 현장 조사란 말은 없다. 실지조사가 있다. 의미 아시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감정평가에서는 현재 시점이란 말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현재 시점 어쩌고저쩌고 나온다고. 현재 시점.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현재 시점 이러면 틀린 말이야. 감정평가에서는 현재 시점이란 말보다는 기준 시점 이렇게 나와요. 기준 시점. 그러니까 기준 시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그러면 옳은 말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시점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 현재 시점. 무조건 현재 시점 그러면 너 틀렸다 그러면 돼요. 현재 시점 틀렸다. 현재 시점이란 말은 없습니다. 현장 조사라는 말도 없습니다. 현장 조사 어쩌고저쩌고 나와. 그 틀린 말. 현장 조사를 생략했다 이런 말 나온다고. 현장 조사를 생략했다. 올까 있을까? X. 현장 조사라는 말 자체가 없다니까 감정평가에서. 그럼 이렇게 나오면 실지조사를 생략했다는 말 나오면 올까 있을까? O. 실지조사 생략이라는 말이 있는데 현장 조사라는 말 자체가 감정평가에서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련해서 지문 나왔는데 현장 조사 어쩌고저쩌고 현장 조사 생략했다 그러면 틀렸다. 그러면 실지조사 생략 그러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점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현재 시점 나오면 맞나? 기준 시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되고 있지요?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가 뭐가 나왔냐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지역 분석. 지역 분석 생략. 지역 분석 생략 이런 말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지역 분석 생략 이런 말은 없어. 지역 분석 생략 이런 말 없다고. 근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지역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비교. 비교 생략 이런 말 나오면 옳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지역 요인 비교 생략 무조건 옳은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이 될 수 있다고. 어느 경우에 지역 요인 비교 생략이냐면 오늘 배우겠지만 이때는 이제 사례를 인근 지역에 선택했다. 인근 지역 선택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요인 비교 생략 이렇게 된다고. 그냥 써두시고 좀 이따 이제 할 거니까 이렇게. 현장 조사 나오면 X. 현재 시점 나오도 X. 지역 분석 생략이란 말 나오면 X. 지역 분석 생략이란 말 없어요. 지역 요인 비교 생략이란 말 있지. 그러면 개별 분석 생략이란 말. 개별 분석. 개별 분석 생략이란 말도 없어요. 개별 분석 생략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생략도 틀린 말이에요. 이런 말은 없음. 실지조사란 말만 있고 기준 시점이란 말이 있고 이렇게 있고 현장 조사, 현재 시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 지역 분석 생략 있을 수 없는 말이고 개별 분석 생략 없는 말이고 지역 요인 비교 생략은 있어. 어느 경우에 사례를 인근 지역에 선택했다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생략이란 말은 없고. 이렇게. 자, 이거 이제 써놨다가 저런 말 나오면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현장 조사란 말 없음. 현재 시점이란 말 없음. 이렇게. 자, 공부하다 보면 이제 하나씩 제가 말할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느낄 거라고요. 자, 이제 부동산 가격 이론 갑시다. 가격 이론. 먼저 가치와 가격 비교.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거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가치와 가격 차이점. 가격부터 해볼까요? 가격은 여기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거래된 금액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필기노트 없는 말이에요. 필기노트는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여기 뭐 교환의 대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가격은 내가 물건 사면서 지불한 금액. 내가 주인에게 지불한 금액이 가격이냐, 가격. 그걸 학문적으로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거래된 금액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치는 뭐냐? 가치는 쓸모를 가치라고 그래요. 쓸모. 편익, 편리한 이익. 그게 가치야. 그러니까 가치란 것은 어떤 물건이 나에게 일정한 편익을 준다. 이익을 준다. 쓸모가 있다. 그걸 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치는 매우 추상적인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는 달라요. 그래서 주관적이죠. 주관적. 그러니까 가치는 추상적, 주관적이고 반면에 가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야. 이 분필을 사러 가면 분필이 쓸모가 있다 없다 그것은 이제 가치라는 개념이고 가격은
1,000원이냐 2,000원이냐 이렇게 가격이죠. 그럼 가격은 구체적인가요? 구체적이지. 가격은. 그다음에 객관적이죠. 이 분필 사러 가면 누가 가도 다 1,000원이다. 그러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지. 근데 이걸 바꿔준다고. 바꿔서 가치는 구체적, 객관적이고 가격은 추상적, 주관적이다. 이렇게. 그러면 틀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격은 이미 지불됐죠. 가격과. 가격은 변동하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분필의 가격은 오늘 하나야. 물론 내일 돼서 1,200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 가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치는 추상적, 주관적이고 현재값이야. 가치라는 개념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이렇게 한다고. 가치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가치, 그래서 현재 가치라고 하고, 가치는 여러 개 있어요. 아까 여러 개 봤잖아요. 그러게 시장 가치, 교환 가치, 뭐 사용 가치, 투자 가치, 보상 가치 이렇게. 가치는 여러 개 있다. 시험에 나오면 여기 반대로 어떻게 반대로? 가치는 구체적, 객관적이고 가격은 추상적, 주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쪽만 기억하도 상관없어요. 나는 공부 다 하기 힘들다. 그럼 한쪽만. 가치를 기억하든 가격을 기억하든 한쪽만. 가치 있는 것만 가격이 있는 거야. 쓸모 있는 것만 가격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물건의 쓸모가 높아지면 그럼 가격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도 높아진다. 이 정도.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진다. 이거 하고 요 밑에는 다 아는데 이걸 설명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 가격이 떨어진 거죠. 요거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10,000원짜리 가져가봐야 살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왜 10,000원짜리 가져가야 살 게 없어요? 10,000원이 돈이잖아. 돈의 가치잖아요. 이거 설명할 때 그렇게 어려워한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 하는 말인데. 10,000원이 돈이잖아요. 돈의 가치가 10,000원의 가치잖아요. 10,000원 가치가 화폐 가치잖아요. 그러면 10,000원 가져가봐야 지금 커피 3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잖아요. 미쳤지 커피 가격이. 그렇잖아요. 왜 커피가 비쌀까? 많이 먹으니까 그래요. 안 먹어봐. 국민들이 커피 안 먹어. 그러면 커피가 얼마나 떨어지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커피 안 먹기 운동하잖아요. 커피값 절반은 떨어져야지. 근데 너도 나도 커피 안 먹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커피 한 달만 먹지 맙시다.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네요. 그래서 많이 먹으니까 박리담에 나오잖아요. 박리담에 1,500원도 나오고 2,000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떤 커피숍 가면 4,500원, 5,000원.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잔에 10,000원 할 것 같아. 커피 한 잔에. 그럼 10,000원의 가치가 커피 한 잔도 못 사잖아요. 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커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건 되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간다. 그럼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겠지. 그럼 화폐 가치와 가격은 반대로 가는 거지. 물론 자주 나온 건 아니에요. 자주 나온 건 아닌데, 근데 요 위에 것이 요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얘가 상대적으로 밑에보다는 더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하는 것보다는 요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 정도 하시고, 돈의 가치와 몇 번 말하잖아요.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간다. 돈의 가치, 물건의 가격이 반대로 간다. 됐어. 이렇게. 그럼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이 표가 중요하고 사실은 여기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표는 매우 중요. 이 표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달라지고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됐는데,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공부 안 해도 돼요. 경제학에서는 장기적으로 모든 게 일치해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치해야 돼. 장기적으로. 근데 이제 경제학을 여러분들 공부 안 했으니까 이런 논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건데 설명은 못해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장기적으로 일치 이렇게 한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러면 7월달, 8월달, 9월달 되면 점수가 거의 비슷해져요. 여러분 점수가. 결혼 점수가 60점, 70점 비슷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일치. 지금은 어떤 분이 대답을 잘하지만 나중에 보면 거의 점수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30점인데 나중에는 7월달, 8월달 지나고 9월달 되면 거의 60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할 거니까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단기적으로는 길이 된다.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여기는 동그라미 1번, 2번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 1번, 2번은 괴리 된다, 일치한다를 설명하기 위한 쓴 거지 이걸 여러분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고. 우리 서울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치가 변할까? 가격이 변할까? 가격이 변해요. 가격이.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요. 가치보다 올라가는 거지. 가치보다.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쓸모가 높아지는 거 아니죠. 그죠?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바뀌는 거지. 그럼 가격이 높아지니까 가치보다 높아지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 달라져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높으면 아파트 가격이 비싸네. 너도 나도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져서 가치하고 일치한다고 이렇게. 예?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되고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죠. 하나 예를 더 들어보면 이제 반대로 아파트 수요가 감소해요.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때는 가격이 떨어져서 가치보다 훨씬 더 떨어져요. 가치가 높아요. 이렇게 되면 공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가치하고 일치하죠. 이 논리 다 필요 없다 했어요. 자, 결론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괴리, 장기적으로 일치. 자, 부동산 가격에서 가치와 가격은 이제 마무리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잘 나왔다가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치 형성 원리에서 가치 형성률이라는 게 있고 가치 발생률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 형성률이 있고 가치 발생률이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만 내요. 가치 형성률에는 이 개념만 냅니다. 개념만. 구분,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건 내지도 않아요. 근데 가치 형성률이 개념 엄청나게 잘 내요. 예전에 15, 16년 전에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일반적 요인,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있는데 이거 구별하는 문제가 별표 5개 치고 난리 쳤었어요. 요즘 안 나와요, 그런 거. 이것만 가치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 영향을 주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있으면 여기 이제 요 강속에 어떤 부동산이 있다. 이 부동산 경제적 가치에 이 건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것을 가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그 가치 형성 요인은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야.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것을 우리는 일지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 그러면 경제적 가치 이게 포인트.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나와야 돼. 경제적 가치에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면 틀린 말이야. 계속 내요. 가치 형성 요인 계속. 지문만, 요것만. 가치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나온다고. 일찍에. 그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인데, 일반적 요인이 뭐고, 지역 요인이 뭐고, 개별 요인이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도 안 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찍에, 이렇게. 그럼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지역 요인은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개별 요인은 그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이렇게. 그럼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은 그것을 일반적 요인이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죠. 예? 너도 나도 투기적 심리가 다 만연해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그게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투기적 심리가. 보상 심리야. 저 사람은 아파트 사서 돈 벌었네? 나도 사야 되겠는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보상 심리, 투기적 심리. 그게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회 현상, 사회적 요인, 경제 현상, 경제적 요인, 국가가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정책, 행정적 요인, 이게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좀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새로운 정부가 종부세 없애버리겠다. 대출을 막 엄청나게 하겠다. 그럼 재밌겠네. 그럼 간단하겠네. 서울의 아파트가 100억. 얼마나 좋아. 나도 부자, 너도 부자. 미친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다음 정부가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정적 요인이라고. 그럼 정부가 종부세 폐지한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도 부동산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런 게 행정적 요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적 요인은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로 갔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우리나라 경기가 활성화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럼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사회적 요인, 계속 인구는 감소하고 한 명이 사는 가구가 늘어난다. 그래서 아마도 계속 우리나라는 아파트 가격이 이제 바뀔 조짐이 보인다고.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겠죠. 60평대 아파트가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한 명 사는데 무슨 60평대야. 부담스럽지. 60평 아파트 혼자 산다. 그럼 관리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래서 20평대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어쩌면 40평대 아파트 가격보다 거의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사회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혼자 살면서 40평 아파트 관리비가 만만치 않겠죠. 20평대 훨씬 적절하겠죠. 그럼 20평대 아파트가 오히려 가격이 더 비쌀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사회적 요인을 한다고.
그럼 예전에는 사회적 요인은 뭐가 있는가, 경제적 뭐가 있는가, 행정적 뭐가 있는가 냈는데 요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게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요인가 봐봐요. 세금 제도. 세금 제도가 나왔어요. 세금 제도가 바뀌면 세제가 세금 제도야.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아마도 새로운 정부는 이 정부보다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할 조짐을 보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말하는 걸 보면 규제가 완화할 조짐을 보이죠. 그럼 규제가 완화되면, 그럼 세금을 완화시켜주면, 세금 제도가 바뀌면, 그럼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걸 굳이 따지자면 이 세 개 중에 어디일까? 행정적. 세제 나오면. 그럼 물가, 고용, 실업, 우리나라 물가, 우리나라 고용, 우리나라의 실업, 우리나라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이 바뀌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것은 뭘까? 경제적이지. 물가, 고용. 물가, 고용이 경제학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경제적.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데, 그걸 디테일하게 예전에 15회, 16회 이럴 때는 막 단골 손님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니까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있고, 여러분 가치 형성 요인은 고정돼 있을까, 변동할까? 변동하죠. 변동. 우리나라 인구가 바뀌잖아요. 우리나라 고용이 바뀌잖아요. 물가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변동하죠.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하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할 것이고, 부동산의 가치가 변동할 것이고. 됐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치 발생 요인은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니까 좀 10분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할게요.